프랑스는 세상에서 느리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지금 프랑스가 수주했던 원전은 공기를 맞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비도 자꾸 올라가요. 공기를 맞추면서 우방이면서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원전 관련된 우리 국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가지셔야 된다. 공급자 우위의 시장입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전력기기 갖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홀드하시는 게 맞고요. 그럼 기판은 어떠냐? 소형 원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SMR이 이제 논의되기 시작한 게 이제 한 7, 8년 정도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야, 저 경제성 없어. 이 개념만 나왔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SMR을 일부 테스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개는 안 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뉴스케일 파워 같은 회사들이 이제 3.5세대라고 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었는데 그건 다 적용이 안 됐던 거죠. 3.5세대라고 해서 지금 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설계안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모든 규제를 다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짓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직도 한 번도 설치를 해본 적이 없죠. 국내도 안 해봤고 미국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 설치하느냐? 지금 근데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에 주문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갈 부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그래서 지금 SMR은 보급되긴 할 텐데 처음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텐데 SMR을 조금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게 이게 SMR 말이 어려운데 사실 그냥 스몰 모듈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모듈화 시켰다라는 건데 원전을 하나 지으려면 대형 원전을 지을 때 얼마나 걸리냐면 인허가부터 완공까지 빠르면 12년.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지으면 한 20년씩도 걸립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뭐 이명박 정권 때 수주했던 원전이 나중에 보니까 정권이 한 2번 바뀌고 나서 완공이 되고 뭐 이러잖아요. 우리나라가 빨리 짓는 편인데도 대형 원전 짓는데 길면 한 7년도 걸려요. 그러니까 인허가 절차 빼고 짓는 것만 해도 5에서 7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 이거를 좀 단축해 보자. 그리고 이제 큰 원전이 사고가 나면 후쿠시마 같은 데 이제 사고가 터지니까 굉장히 피해가 막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작은 소형 모듈로 만들면 그리고 필요한 지역에 가까이 놓으면 송배전 이제 물량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사고 위험도 좀 줄일 수 있고 이거를 공장에서 아예 그냥 모듈처럼 찍어내서 우리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위험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폐기물도 좀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개념으로 시작한 게 SMR인데 이제 막 이제 보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전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SMR을 좀 서두를 걸로 보이고요. 국내도 이제 SMR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SMR 관련된 기술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미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주기기를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크고요. 그 녹화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원전 르네상스를 다시 하겠다. 에너지부 장관이 얘기한 건데 지금 미국이 전기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지금 석탄 화력 발전, 수소 연료전지 발전, LNG 가스 발전 다 활용하고 있는데도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전기 가격이 자꾸 올라가죠. 그러면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발전소를 많이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빅테크 회사들한테 불렀죠. 너희들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 자꾸 한다고 하니까 전기가 이렇게 부족해져서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빨리 발전소를 지어라. 전력을 너희가 빨리 지으라고 지금 압박을 넣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뭐 메타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발표한 걸 보면 아예 전력회사 어디랑 우리가 10년 동안 뭐 6.6 기가와트를 가지고 만들겠다. 규모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AI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죠. 한국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전기는 당연히 콘센트만 꽂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공장을 돌리는 이제 기업들도 전기가 그냥 끌어오면 되지. 우리는 한전이 다 공급하잖아요. 공기업이 공급하니까 그런 거고 미국은 사기업이 만들어서 입찰을 내서 서로 사갖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통신사 선택하듯이 거기도 전력회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아니면 직접 만들어 쓰거나 이런 것들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SMR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태양광, 풍력, 뭐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뭐 ESS를 쓰면 되지 않냐. 밤에 태양이 없으면 전기가 안 만들어지니까 낮에 만들어진 거를 저장했다가 쓰자. 뭐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 대부분의 이제 문과생들, 그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 저 포함입니다. 다들 모르세요. 뭘 모르냐면 전기에도 주파수가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주파수 대역이 안정적이어야 돼요.
전기의 주파수가 일정하게 잘 나오는 게 원전이어서 이 원전을 써야 되는데 대형 원전을 지을 때 부담스러우니까 소형 원전을 지어서 가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챗GPT 많이 쓰시잖아요. 이제 뭐 그다음 제미나이도 쓰시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심심해서 물어보는 것 때문에 거기는 지금 열심히 막 데이터를 돌려야 돼요. 그럼 이제 폭주하면 갑자기 전기를 많이 써야 되고 폭주 안 하면 또 전기가 덜 쓰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제 최고의 전력원을 지금 SMR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SMR은 미국에 많이 보급될 걸로 보이고 대형 원전도 한 10기 정도 더 짓는다고 하니까 원전 관련된 우리 국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가지셔야 된다. SMR이 2030년 전후로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언제 어떤 신호들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예, 이미 이제 신호는 온 것 같고요. 우리가 조선은 이제 배를 만들려면 한 3년 정도 걸려요. 작은 배들은 한 2년, 큰 배들은 3년에서 한 4년 정도 걸리고, 우리 아까 제가 대형 원전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짧으면 7, 8년, 길면 한 15년, 20년씩 걸리고요.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3에서 한 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럼 우리가 조선주들이 올라갈 때 실적이 막 좋아져서 올라간 게 아니라 수주를 막 받으니까 내년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 내후년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서 주가가 먼저 갑니다. 그럼 이제 수주가 끊기면 주가가 빠지겠죠. 근데 이미 그때는 뭐 실적은 최고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과 이 수주 산업은 약간 좀 방향이 다르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원전은 언제부터냐? 짧아도 5년에서 뭐 3년에서 5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러면 SMR이 그런 거고 대형 원전은 7, 8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거는 순차적으로 들어오는데 주가는 먼저 가겠죠.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당연히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꾸준히 수익이 더 날 수 있으면 주가는 더 가는 거고 지금 중간에 만약에 수주가 끊겨서 어느 순간 실적이 훅 떨어진다. 그게 예상된다 그러면 주가는 먼저 빠집니다. 인삼 농사를 지으신 분들의 얘기를 예를 들어볼게요. 인삼은 6년 주기로 이제 농사를 져요. 심어서 수확할 때까지 6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농사 짓는 분이 밭을 하나만 갖고 있으면 6년 동안 수입이 없겠죠. 그래서 그럼 인삼 농사 처음 지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매년 밭을 늘립니다. 하나씩. 그럼 이제 나중에 밭이 7개 생기면 매년 생산이 나오겠죠. 6년 뒤부터.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전 산업이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저렇게 가냐? 이제 수주량을 보셔야 됩니다. 당장의 실적보다는. 최근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이 수주가 증가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다. 그게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나왔고 여전히 지금 미국의 원전 수요가 급증할 거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미국은 원전에 대한 기술은 갖고 있는데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최근래에 1960년대 이후로 한 기 정도 졌나? 미국은 재밌는 게 반도체도 설계는 잘하는데 잘 못 만들죠. 물론 마이크론이 일부 만들긴 합니다만 인텔이랑 근데 재밌는 건 또 원전도 설계는 잘하는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원전 기술이 다 미국의 원천 기술이 있는 거죠. 근데 건설을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손은 누가 키우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좋아지는데 왜 우리 원전 기업들이 좋냐? 결국엔 그러면 원전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러시아, 프랑스, 우리나라 이 정도인데 일본도 좀 만들 수 있습니다만 일본은 이제 손 뗀 지 좀 됐고 중국도 잘 만듭니다. 그럼 중국한테 시킬 거냐? 미국이 못 시키겠죠. 거기에다 뭘 이상한 걸 해놓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의심하겠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프랑스랑 우리나라 정도가 남는데 프랑스는 세상에서 느리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지금 프랑스가 수주했던 원전은 공기를 맞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비도 자꾸 올라가요. 근데 공기를 맞추면서 우방이면서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그래서 최근에 현대건설이나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좋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와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서 반도체 외에도 수혜를 받는 산업들이 늘고 있는데 이런 분야는 어떤 시각으로 보면 좋을까요? AI 데이터 센터의 등장으로 전기가 더 부족해진다라는 부분이 이제 방점이 찍히면서 전기가 되는 건 뭐든 만들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압기의 수요도 갑자기 증가를 하고 있고 전선의 수요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기가 이만큼만 있으면 됐었는데 원래 지금 한 요 정도만 있으면 되는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이만큼이 필요해진 거예요. 챗GPT에다가 물어보는 순간 이게 전기를 이만큼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의 전력기기를 만들던 회사들이 지금 다 많이 망했어요. 미국은 인프라 투자를 8, 90년대 이후로 잘 안 했기 때문에 이 노후화된 인프라도 바꿔야 되고 거기에 지금 AI 전력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중국은 전기가 남아돌고 반도체가 부족하고 미국은 반도체는 많은데 전기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내도 지금 전력을 더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기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발전소도 더 지어야 되고 전력망도 확충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력기기 업체들이 지금 거의 4년째 상승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앞으로 쇼티지가 계속 이어진다. 이게 공장을 더 짓는 건 오래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증설을 하고 있는데도 증설이 빨리 안 돼요. 생각보다 공장 짓는 게 그게 뭐 집 짓는 것처럼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죠. 변압기 하나가 그 초고압 변압기 하나를 보면 꼬마 빌딩 말합니다. 2, 3층짜리 이제 건물만 해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안에 코일들을 감는데 어떤 변압기 같은 경우는 기계로 못 감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감는 기술자들이 감아요. 그 기술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뭐 공장에서 다 찍어낼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빨리 안 된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그러면 한 대를 팔아도 예전에는 100만 원 벌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한 대를 팔면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버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입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전력기기 갖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홀드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여전히 저는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매수 기회로 보고 있고 전력기기 그럼 기판은 어떠냐? 반도체가 많이 팔리면 반도체를 그냥 반도체만 쓸 수는 없죠. 반도체와 반도체를 연결하는 건 결국 기판인데 우리가 지금 흔히 그냥 데이터 센터 이러면 그 안에 데이터 센터 이렇게 큰 캐비넷 같은 상자가 있죠. 그 안에 그 렉이라고 해서 칸칸이 이제 서랍 같은 게 들어가는데 그 서랍 안에 GPU도 들어가고 CPU도 들어가고 네트워킹 장비도 들어가고 선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그거를 연결해 주는 게 또 중간중간에 다 기판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멀티 레이어 보드라고 해서 MLB라는 기판들이 나오죠. 그리고 뭐 FCBGA 뭐 이렇게 해서 기판의 종류도 되게 다양한데 기판을 쌓는 이유는 회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안에 기판 층층 사이에다가 동박을 입혀서 그거를 전선을 끊었다 붙였다를 이제 패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기판을 넓게 한 층으로 벌리면 부피를 많이 차지하죠, 공간을. 이거를 쌓아 놓으면 조금 차지하죠. 그래서 아파트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기판조차도 지금 반도체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뭐 이수페타시스나 뭐 대덕전자나 이런 회사들이 그런 멀티레이어 기판을 잘 팔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게 이 렉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의 이 하나의 그 단위 모듈에 딱 들어가려면 이게 사이즈가 맞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기판들이 주목을 더 받고 있는 거고 전방 수요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쪽도 타이트하다 수급은. 그래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최근에 고점을 찍었을 때 PER이 한 40배가 넘었었습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45년치 이익을 미리 선반영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조정을 받아도 38배 뭐 이래요. 그러니까 그쪽에 더 가려면 또 이제 공장을 더 짓거나 가격이 막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이래야 될 텐데 그런 또 상황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로봇과 방산 섹터가 동시에 주목받고 있는데 두 분야가 함께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제 방산과 로봇이 같이 움직이는 거는 방산주는 방산주 나름대로의 이슈가 있었고 로봇주는 로봇주 나름대로의 이슈가 있었는데 또 그게 따로 분리하기가 조금 애매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기업들 보면 SPG라는 이제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국방용 로봇에도 들어가고요. 원래 또 업이 국방 관련된 장비를 납품했던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예요.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원래 또 지금 시장에 알려지기로는 로봇 부품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회사가 한 개의 사업만 하지 않죠. 여러 사업 분야가 있는데 그게 근데 자기 기술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기술 가지고 여러 개의 제품을 만들어서 다양한 산업에 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가 로봇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사실은 지금 산업 쪽으로 쓰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류 로봇 이런 쪽이 조금 더 빨리 더 진화가 될 거고요. 최근에 이제 아틀라스 때문에 다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 그건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는 거를 빨리 찾는 거죠. 그게 가장 핵심이 자동차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동차 라인에 대부분은 다 로봇이 지금도 기계적인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약간 멍청한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시키는 것만 하는 거죠. 패턴 따라 용접하고 붙이고 이런 것만 하는 문짝을 갖다 이제 고무 바킹 같은 걸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붙여주는 역할. 근데 이제 그 실내 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로봇이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로봇이랑 방산 이거를 엮는다라기보다는 AI가 따로 산업이 지금은 없죠. 모든 분야에 AI가 들어가듯이 아마 로봇도 아마 모든 분야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이 과거에는 중소형 기술주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로봇주가 이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회사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 R&D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한 회사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 굉장히 큰 회사라고 생각하시는데 카이스트의 동아리로 시작했습니다. 사내 벤처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회사가 된 건데, 이 회사를 보면 아직도 근데 R&D 회사예요. 큰 공장을 갖고 있거나 뭐 그런 걸 하진 않고 직원 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기업 투자하실 때 그 기업에 들어가서 직원이 몇 명인가 확인해 보시면, 아, 이 회사는 아직도 연구만 하는구나. 그럼 만드는 거 누가 하냐? 딴 데 맡겨야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처럼 설계는 하는데 만드는 거 딴 데서 만들고 시제품 정도만 안 해서 만드는 거죠. 이제 이런 회사가 주로 이제 초창기 때 한 3년, 3, 4년 전쯤에 뭐 2만 원대 이럴 때, 그때는 꿈과 희망으로 제가 고를 불렀습니다. 사셔야 된다. 왜냐하면 삼성이 지분을 투자했으니까. 근데 삼성이 이제 아예 인수를 해버렸죠. 삼성전자가.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주들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다 대기업이 지분 투자한 회사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로봇을 만들었는데 사갈 데가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사갈 데가 결국에는 앞에 전방 산업을 갖고 있는 공장들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트렌드가 갑자기 뭐 HL 만도라든지 지금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로봇을 하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죠. 그 회사들이 그럼 뜬금없이 왜 갑자기 로봇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절대 기업들은 허투루 돈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가끔 실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현대차가 그러고 나서 발표했던 걸 보니까 아구가 다 맞죠. 그동안 이런 얘기들 이유가 있었다. 여기는 연초에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설계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현대차는 그 로봇을 제조를 하고, 그다음에 학습을 시킨다. 여기까지 담당이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럼 유통은 누가 할 거냐? 글로비스가 하겠죠. 그리고 그럼 부품은 누가 만들 거냐? 모비스랑 만도가 만들면 됩니다. 물론 만도는 아직 거기 납품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근데 이제 만도도 범현대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외에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주차 로봇, 뭐 특성화된 로봇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내가 새로운 먹거리로 뭘 가져갈까? 예전에는 2차 전지 관련돼서 먹거리를 자꾸 찾았다라고 하면 이제 로봇 관련돼서 찾아야 되겠죠. 기계 거기 들어간 부품이라도 하나 납품하려면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회사들이 지금 갑자기 로봇 회사로 지금 변신하고 있는. 근데 이 회사들이 보면 자동차 부품주였거나 자동차를 만들 때는 너무 PBR이 1배도 안 되게 저평가를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 로봇 관련주를 엮이면서 이제 1배가 됐다. 청산가치에 도달했다. 그 얘기는 아직도 올라갈 룸은 많이 있다. 로봇만 하겠다고 했던 작은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비싸죠. 그래서 그 회사들은 실제로 실적을 내는 걸 확인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은 로봇 투자는 실체가 있는 회사들이 뛰어드는 회사한테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로봇 산업의 밸류체인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이해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밸류체인은 크게 이제 로봇이 안에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작동하는지 이제 원리를 보면, 사람처럼 휴머노이드 로봇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처럼 생겼지만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기계잖아요. 기계고 거기에 소프트웨어로는 이제 AI 인공지능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일단 머리부터 생각해 보면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건 뭘까라고 하면 반도체겠죠. 그 대신에 그 반도체가 젠슨왕 CEO가 들고 나온 것처럼 막 이렇게 방패처럼 큰 반도체를 들고 나오면, 아니면 두 손으로 들어야 되는 반도체다. 그런 걸 넣으면 로봇이 무거워서 작동을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MPU 정도라고 하는 이제 작은 칩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아주 반복적인 거는 그냥 그 안에서 바로 찾았을 수 있는,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온 디바이스 AI가 가장 필요한 게 로봇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통신망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통신이 끊어지더라도 내가 하던 거는 계속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칩들이 필요할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구동 모터, 그다음에 뭐 액추에이터, 그다음에 감속기 이런 얘기 쓰시는데 이게 다 비슷한 말이에요. 감속기라는 거는 속도를 줄여주는 거고, 구동 모터라는 건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합쳐놓은 게 뭐 액추에이터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면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든 관절마다 모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속기도 모터 일종입니다. 그러면 이 모터를 만드는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들이 또 주목을 받겠죠. 근데 모터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죠. 소형 모터들을 주로 이제 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모터를 힘있게 만드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지금 액추에이터를 하고 있죠. 로보티즈라는 회사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작은 회사들은 뭐 SBB테크, 뭐 SPG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어디에 납품하느냐가 중요하다.
만들 기술이 있어 봐야 팔 데가 없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주가는 좀 많이 반영된 것 같고요. 그 회사들이 어느 회사에다 같이 연결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은 양산하는데 현대차 기준으로 28년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아직은 기대감이죠.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액추에이터를 본격적으로 납품하는 시기를 28년으로 두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당장은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대신에 지금 당장 그럼 어디에서 수요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식당 가면 돌아다니는 서빙 로봇, 그다음에 산업 현장에 쓰이는 협동 로봇, 뭐 이런 로봇들, 그다음에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뭐 물류 로봇, 이런 쪽은 여전히 많이 쓰이겠죠. 지금도 그런 쪽에 납품하는 회사들을 찾으셔야 된다. 예, 그래서 부품주들은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가 있고요. 소프트웨어가 또 중요하겠죠. 소프트웨어는 누가 담당하냐면 결국에는 보통 이제 그룹사들의 SI 회사들, 예, 우리가 이제 뭐 포스코 DX, 삼성 SDS, LG CNS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보통 그 예전에 보면 그룹사에서 주로 전산팀이라고 불렀던 팀들이 분리해서 만들어진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로 SI 회사라고 하는데, 그런 회사들이 아마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를 대부분 담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일부 이제 뭐 클로봇 같은 회사들은 로봇 관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특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로봇이 많아지면 로봇 통제를 해야 되죠. 그 유튜브에 검색해서 아마존 공장에서 로봇들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영상이 있으실 텐데 한번 찾아보면 신기하게 안 부딪히고 서로 잘 피해서 잘 다닙니다. 그 큰 물류 창고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굳이 뭐가 없어도 될까요? 조명을 열심히 해놓거나 난방을 열심히 해놓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지금 로봇들이 알아서 열심히 이제 뭐 가져와 하면 열심히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관제 시스템도 나중에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런 거 하는 회사들을 이제 이렇게 보시다가 이 회사는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완성은 결국에는 이제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만드는 회사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쪽에서 결국엔 그런 부품들을 가져다가 완성을 시키겠죠. 삼성전자도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연구 개발을 해서 아마 뭐 조만간에 좋은 제품들을 출시할 가능성이 있고, 또 LG전자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투자 안 하면 나중에 왕따 당하면 안 되죠. 사업에서 밀려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AI 투자처럼 지금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이 AI 이제 미친 듯이 투자를 하잖아요. 지금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고 있고, 뭐 번 돈을 뭐 대부분 이제 반도체 사는데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로봇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을 바라볼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변수나 이벤트들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단기에 주가들이 너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로봇 관련 종목들이. 그래서 주가 조정을 좀 한번 걱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중장기로 로봇 산업은 워낙 성장할 수밖에 없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항상 미래 가치를 땡겨왔는데 너무 빨리 땡겨오면 또 좀 쉬어야 돼요. 그래서 쉴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보다는 이제 스타트하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돈을 잘 버는데 본인들의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데 거기에 로봇 사업을 얻는 회사들 플러스 알파로, 그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지금 현대차가 된 거고요. 뭐 그 외에 이제 뭐 HL 만도 같은 회사들도 있을 거고, 종목들은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로봇 안 하던 회사가 갑자기 로봇한데 근데 그 회사가 원래 돈을 잘 벌고 있던 회사라고 하면 유심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하자. 제가 이제 회사 이름을 위즈웨이브로 지었던 이유도 지혜롭게 파도를 타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휩쓸려 다니거나 쫓아다니셨던 분들, 뭐 이 주식이 올라가니까 저기 갔다가 이거 아니네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지금 사실 돈을 많이 못 버셨을 거예요. 이제 그렇지 말고 내가 중심을 좀 갖고 하려면 결국에는 조금 더 깊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힌트를 좀 드렸던 부분들을 발품을 파시거나 요즘에 손가락만 좀 움직이시면 되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부분부터 좀 열심히 찾아보시면 좋은 또 투자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행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투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그때 살 걸, 이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때 살 걸이 아니라 그때 잘 샀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